그 해 근처에 한 2, 3년간 한국사에서 농민들이 2,000명 정도 자살을 했더라고요. 몰랐어요, 전혀. 그 얘기를 들은데 너무 충격이어서 처음에는 그 정부의 위선에 대해서 되게 흥분했다가 저의 무지와 무감각?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런데 한국사에서 아무것도 난 모르는구나. 난 뭘 알고 있지? 그때부터 이제 걸어다니면서 이주 노동자들 만나고 여기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그때 만나고 한 2, 3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인문학을 길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고, 이 책사를 통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세요. 이 책에는 장애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또 노들 장애인 야학에서 오래 활동하시기도 했지만 여러 현장에 또 참여를 많이 하시고 또 이 책의 뒷부분에는 그 장애인 그 현장 투쟁의 장소에서 선생님께서 강연하신 그런 내용들도 들어있는데요. 장애인 열사분들의 어떤 바람 그리고 그분들이 하셨던 투쟁들 2021년 12월 3일부터 시작됐던 어떤 출근길의 이동권 투쟁의 그러한 이야기들 그 외에도 장애인들의 삶과 어떤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이 책에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장애인의 삶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정말로 그 누구 말대로 무슨 저는 종교는 없습니다만 하나님 발길에 채워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온 것인데요. 네. 정말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좀 이해가 깊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네. 여기 쓰다가 문득 알게 됐어요. 저도 최근에 내가 언제부터 여기 있지? 왜냐하면 제가 장애학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네. 혹은 장애운동 뭐 원래 그런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굳이 말하면 뭐 니체 좋아하고 뭐 마르크스 좋아하고 네. 뭐 19세기 독일처럼 뭐 이런 거나 읽고 그랬는데 갑자기 왜 내가 여기 있지? 그리고 문득 보면 예전에 동료들도 별로 없어요. 예전에 저랑 같이 공부하던 사람도. 그러니까 뭔가 제가 길을 엉뚱한 길로 온 거예요. 이게 엉뚱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언제 온 거지라고 문득 떠올렸는데 지난번 이제 무슨 새만금 얘기가 나와가지고 새만금의 공항 짓는 거 반대 운동하시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 듣다가 이 일이 새만금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밑도 끝도 없는 얘기입니다만 2006년에 그때 좀 시끄러웠어요. 한국 사회가 새만금의 물막이 공사가 딱 끝났을 때인데요. 그때 3월에. 그리고 그 평택에 미군, 용산에 있던 미군이 이전한다고 거기 조성돼서 평택 대출의 농부들을 다 쫓아내던 때고 미국과 이제 FTA 협정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하여튼 온갖 일들이 그냥 시끄럽고 들끓었을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새만금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지난 89년부터 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이게 뭐랄까요, 말이 안 되는 개발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알아요. 뭐 예전에는 쌀이 부족할 거니까 쌀 자급해야 된다고 논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또 언젠가는 중국하고 이제 그때 무역이 좀 활발할 때니까 거기 공단을 지한다고 계속 이유가 바뀌는데 개발을 해야 한다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만들어지는구나 이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심지어 이제 물막이 공사 끝날 막 진행될 때 환경단체가 대법원에 공사 중지를 뭐 가처분 신청이라 그러나요?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결국 대법원 판결이 뭐가 났냐면 정부가 계속 재판 진행 중에도 공사를 밀어붙여 버렸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이 결국에 그냥 된 거고 대법원 판결도 실익이 없다 이미 다 돼버렸다라고 그래서 위선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민주주의를 표방하던 정부인데 당시에 이거는 이러면 안 되지 않나.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공부하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것이 거짓이고 위선인데 이미 진행됐다는 이유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왜 뭘 공부하지? 뭐 사회를 어떻게 바꾸자고 하지? 이미 진행돼 버리고 막 밀어붙이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너무 못 견디겠고 그래서 그때 연구실 동료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래서 새만금에서부터 서울까지 걸어오면서 한 2주 매 도착한 마을마다 마을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그랬는데 너무 신기하달까요? 이게 사실은 사람들한테 만나서 무슨 일인지 좀 배워보자 길에서 뭔가 배우자 이런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한테 뭐랄까요? 좀 계몽적이었던 것 같아요. 알려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첫날 가자마자 저희 도착하기 한 4, 5일 전에 비가 왔대요. 물막이 공사가 끝나니까 그 백합 쪽에 여기 말해 동죽이라고 부르는 그게 뻘 깊숙이 들어가 있다 물이 안 들어오니까요. 그러다 이제 비가 내리니까 바닷물이 들어온 지가 다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다 죽었죠.
왜냐하면 민물이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그 어떤 사진작가 저희 도착한 직전에 벌어진 일이라고 찍어놨는데 조개 시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 어마어마한. 근데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가 물론 논문에서랑 그래서 읽었어요. 저널에서도 네, 읽고 네. 생태적 재앙이 올 거라는 등 뭐. 근데 그건 좀 느낌이 달라서 제가 이제 목에 편말 걸을 때마다 목에 편말을 걸고 그러는데 거기다 생명에게 웃음을이라고 썼어요. 왜 그런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목에 걸고 이제 그 옆에 군산에 있는 어떤 마을까지 걸어갔는데 그 군산 마을에서는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한 맵티하고도 관계된 건데 농촌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지금 농촌 인구가 한 100만이나 되나? 잘 모르겠어요. 네. 그때 한 300만 됐는데 그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새만개발 지지한 사람들인데 예, 그 마을이 100가구가 넘는데 아이가 3년 동안 한 번도 안 태어났고 다 노인들만 살고 그런데 그 해 근처에 한 2, 3년간 한국사에서 농민들이 2,000명 정도 자살을 했더라고요. 몰랐어요, 전혀. 지금은 이제 그 시간에는 예, 그게 그러니까 농촌이 붕괴되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몰랐는데 물론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2005년에 나온 어떤 보고서를 읽었는데 FTA 같은 거 맺으면 농 가구 수를 20만 가구 정도로 줄여야 된다고. 네. 그래서 땅을 좀 경작지를 넓혀야 되고 기계화해야 된다고. 네. 그리고 이제 농민들 대책은 산업 대책이 아니라 복지 대책으로 가야 한다고. 네. 이런 보고서 네. 읽었어요. 그래서 그럴 건 했지만 이제 그랬는데 거기 먹는 농약이 있어요. 제초제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라목손이라고. 그게 폐만 섬유화시키고 의식은 또렷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 먹고 죽으면 보통 우리가 이제 죽을 때는 의식이 흐려지면서 힘들면서 죽는데 의식이 또렷한 채로 자기가 죽는 걸 알면서 죽게 돼 있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막 그 운동을 해가지고 써 있어요. 제발 이게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는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먹고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80%의 농민들이 죽더라고요. 한 1,400명이 이것 먹고 죽어요. 매년. 그 얘기를 들은데 너무 충격이어서 처음에는 정부가 위선적이라고 생각했다가 그 정부의 위선에 대해서 되게 흥분했다가 저의 무지와 무감각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 소위 그때 막 박사 받고 얼마 안 됐을 텐데 2005년에 사회학 박사를 받았는데 한국 사회에서 아무것도 난 모르는구나. 그리고 난 뭘 알고 있지? 그때부터 이제 걸어다니면서 이주 노동자들 만나고 여기 나오는 뭐 딴저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민우 씨기도 그렇고 그때 이제 시작된 이주 노동자들 인연인데 걸어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그때 만나고 한 2, 3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성노동자들도 만나고 그때는 정말 우스갯소리로 정복고 형사가 옆에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도대체 공부하다가 이 수유너머라는 이 연구자들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멀쩡히 공부하다가 근데 정말로 충격받고 그때부터 이제 인문학을 길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고 그때 이제 때마침 교도소에서 인문학이 시작돼서 교도소 강의를 시작했고 여기 이제 책에 주로 많이 나옵니다만 그러다가 2006년에 장애인들이 한강대 이렇게 가면서 활동보조인 서비스 요구하는 투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제가 막 돌아다니고 있을 때. 그래서 그들 보고 너무 강렬한 인상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잡지를 하나 창간했는데 그때 편집장이었는데 창간 후에 박경석 선생 인터뷰를 해야겠다라고 하고 그분 일정이 안 맞아서 창간 일정 계속 늦췄어요. 그래서 그분 인터뷰를 하려고 그래서 만나서 되게 강하게 뻑갔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교도소에서 인문학 강의를 한다는 걸 알고 노들대학 교사들이 와서 두 분이 와가지고 노들에서도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왔다가 그 2008년에 노들약을 처음 왔는데 이제 16년이 흘렀네요. 얘가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뭐 그래서 지금 제가 문득 생각해 여기가 어디지? 어디 있지? 그런데 확실한 거는 2006년에 어떤 길을 접어들었구나. 네, 그 조개들이 이끌어준 삶이네요. 그랬을 수도 있을까요? 네,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뭐지 하고 발을 하나씩 듣고 왔다가 이제는 뭐 돌아오고 싶지도 않지만 다른 길이구나. 여기까지 왔어요. 네, 저도 그 당시에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그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는 건 알지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0명 가까운지 몰랐어요. 저도 통계를 그때 찾아봐서 그래서 2007년 같은 글도 하나 썼어요. 그 이야기를 믿기지 않아서 잘 찾을 정말 2,000명 가까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유 참 이야기가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점점 무거워지고는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더 무거울까요? 우리 한없이 무거워지죠. 뭐. 한없이. 네. 이번에 그 출근길 이동권 투쟁에 대해서 이제 현안이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선생님도 여기 책에서도 쓰셨지만
이게 이제 프레임이 점점 더 이제 장애인이 약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약자라는 거를 빌미로 뭔가 횡포를 부리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바쁘게 출근하는 시민들이 사회적 약자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이 곳곳에 넘쳐 흐르고 뭐 심지어 욕설이라든지 어떤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말들, 폭력적인 수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 곳곳에도 도배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책에서 선생님께서 그 주목하셨던 소위 말하는 선한 시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인상 깊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읽고 또 선생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량한 시민들로부터 욕설을 뒤집어 쓴 이들을 오랫동안 존경해왔다. 이들이 착한 장애인이어서가 아니다. 이들 중에는 나쁜 장애인을 자처하는 사람도 있고 전과자도 있다. 특히 이번 시위 주도자 중 한 사람은 무려 전과 27범이다. 그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도 점거 농성을 벌였다. 그곳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시위가 금지된 경찰서에서 농성을 벌인 이 나쁜 장애인 덕분에 해당 경찰서는 수십 년간 문제를 인식하지도 못했던 화장실을 수리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한 장애인 학생은 내게 착한 장애인으로 살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착한 장애인으로 살아온 삶에 대한 반성에서 그는 공부를 시작했다. 그의 성깔은 배움과 각성의 표시였다. 이번 일을 장애 시민과 비장애 시민의 불행 배틀로 보지 말아야 하며 문제는 장애인 이동권 제약을 해결하지 않는 정부에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그럼에도 선량한 시민들이 쏟아내는 참혹한 욕설들을 듣고 있노라면 내 안에서 오래된 질문 하나가 뛰쳐나오는 걸 막을 수가 없다. 죄 없는 시민은 죄가 없는가? 선량한 시민은 저 전과 27범의 장애인, 그러니까 기본 일상을 누릴 권리를 얻어내기 위해 27차례나 유죄 선고를 받아야 했던 장애인 앞에서 저렇게 당당해도 좋은가? 과연 장애인들이 죄 없는 시민의 발목을 잡았는가? 오히려 시민들이야말로 장애인들의 발목을 잡아온 건 아닌가? 네, 지금 읽은 부분은 어찌 보면은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선생님께서 뭐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이야기도 하시고 좀 설명을 더 해주시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은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전과 27범의 장애인과 아무런 죄를 경험해 본 적 없는 그러한 시민 사이에서 누가 더 선량하고 누가 더 옳은가 이런 것은 판단이 되게 분명해 보이지만 선생님은 질문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27범인 장애인 앞에서 물론 그 장애인이 27범이 되기까지는 뭔가 여러 가지 그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끔 범죄를 저질러야만 하게끔 되는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아니면 사회적인 장치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27범 앞에서 일반 시민은 떳떳해도 되는가, 당당해도 되는가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야기를 정말 어디서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착하게 살지 말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예,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책 제목에도 그 긴장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람을 목격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있고 그에게서 사람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보고 목격하는 일이 왜 제목으로 써야 할 정도로 큰 문제지? 라는 얘기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목격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가 된 거니까요. 그 얘기는 이제 사람 대접을 받지 못, 좀 덜 사람이라 그럴까요? 온전치 못한 사람, 이를테면 장애인처럼 뭔가 결핍되어 있거나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런데 누군가는 그를 사람으로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다수는 그에게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뭔가 우리 이제 두 가지를 다 떠올리게 하는데 한편에서는 어떤 무지나 무감각이 있겠죠. 네.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다시 보면 이게 어떤 구조의 문제랄까, 비가시화는 아까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람 네. 이야기를 했었지만 분명히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착한 마음을 먹는다고, 내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이게 하는 어떤 구조가 있다. 뭐 우리 말하면 비장애 중심주의 사회에서는
장애인의 문제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제 그런 문제 속에 있어서 착하다고 문제를 볼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더 중요한 문제는 아까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주 노동자들을 쓰면서 보지 못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엄연히 일을 하면서도 그 공장에 굴러가면서도 보지 않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혹은 장애인들을 어디 시설에 장기 강제 수용을 해놓고도 그러고 네. 이제 사회가 움직이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는가라고 하면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 소위 정상인이라고 불렀던 비장애인들이건 뭐 일반 노동자 그 정규직 노동자들이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들을 보이지 않게 혹은 그들을 어떤 식으로인지 네.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성장해온 사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스템에 의한 그들의 배제랄까요? 차별 폭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착한 사람들에게 이제 묻는 곳이죠. 이 문제가 뭐냐고. 이를테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 그 장애인 관련 지출 예산이요. 예산 지출하는 게 OECD 평균도 3분의 1도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3분의 2는 누구한테 쓴 거예요? 그렇죠. 3분의 1을 누가 썼을까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3분의 1을 뭐 어디 금고에 넣어둔 게 아니니까요. 장애인에게 쓸 예산 3분의 2가 어디론가 갔다. 어디로 가냐면 비장애인에게 갔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고 지하철을 만들어 온 사회 속에 성장했고, 장애인들, 특히 이제 발달장애인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학교에 갈 수 없게 만드는 시스로 교육 시스템을 발전해서 거기서 성장해 온 사회고, 그런 식으로 성장해서 그 수혜를 누린 거를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것을 말하지 않는 한은 이 문제를 뭐 절대 뭐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그럼 환기하고 싶었어요, 사실. 네. 네. 착한 사람은 죄가 없나? 그러니까 뭐 선량한 시민은 죄가 없는가라고, 죄 없는 시민은 죄가 없는가? 어떤 면에서는 그 선량하다라는 그 외피 속에 사실은 무지함이 있고, 있죠.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어떤 비겁함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개인 문제로 환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쵸. 그러나 네.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것을 책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네. 책무 나왔네요. 함께 이야기를 해봐야 되고 따져봐야 된다는 네. 책무가. 그렇지 않는다면 선량한 사람은 체제의 협력자인 것이죠. 이 네. 체제의 성과를 누리고 이 체제가 돌아가게 떠받치고 있는. 그런데 이 체제는 체제 자체의 범죄성이 있는데, 체제 자체가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그 폭력을 돌아가는데 협력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제기를 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다면. 그래서 선량한 뭐 죄 없는 시민은 죄가 없는가. 사실 이 이야기 듣고 되게 기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던 게 이 글이, 이 칼럼인데 신문에 되게 장애인 활동가들한테 힘이 됐대요. 특히 그 박경석 선생님이 너무 고맙다고 그날 밤에 네. 이제 톡을 보내셨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슴에 맺힌 말이었는데 할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면 거의 이제 무슨 전과 몇 범이 니들은 죄 없어 뭐 이렇게 달려들면. 그런데 모르죠. 비장애인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따져보자고 제게 사실 가슴에 있는 말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착하게 사는 거는 몸이 안 따라줘서 그렇지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좋은 사회를 만들고 좋은 삶을 사는 것은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점에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했던 철학자들, 배운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했어요. 소크라테스도 국가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네. 누구 잡아오라 그랬는데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그 명령을 어겼다고. 법대로 사는 거 이전에 사는 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법이 사는 법에 맞지 않으면 그 법을 고쳐달라고 기꺼이 감옥에 갔던 사람들이 좋은 철학자이고 좋은 사상가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착하게 산다는 게 훈장은 아니죠. 네. 네.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었는데 또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금 더 명료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쉬운 이야기는 아니죠. 저희가 어떤 면에서 모르고 싶어서 모르지 않고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그러한 체제 속에서 그렇게 모르는 사람으로 그냥 내가 착하다는 것만 노력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 또 사회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한번 그걸 따져보고 내가 정말 여기서 그냥 착한 시민으로 있는 것만 맞는 것일까? 아니면 왜 저렇게 저분들을 외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 책사의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조금 가볍다고 해야 되나요? 아, 왜? 우리가 되게 무게를 의식하고 있나 봐요. 계속 무겁다, 그러게요. 가볍다 네, 말을 네. 계속 하니까요. 네. 이번에는 선생님이 오랫동안 해오신 그 학문 공동체라고 해야 될까? 공부 공동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선생님께서 벌써 수십 년이죠. 그렇게 쭉 해오셨는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 책에서도 말씀을 하세요. 맨 처음에는 공부하는 동력이 호기심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좀 낯뜨거운 이야기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제 그런 것은 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선생님께는 그렇다면 공부하는 동력이 지금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공부를 항상 이렇게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지금도 이제 일계집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시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이런 점도 좀 궁금합니다. 공동체 이야기부터 먼저 하자면, 물론 이제 소위 누가 제야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무슨 제야에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밭에 계신 건 아닌데. 네, 필드워 가시니까 오히려 이현정 선생님이 더 이제 제야에 많이 계셨고요.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책 읽고 글 쓰는 거 정말 좋아하고요. 네. 누구 말대로 지옥에 가도 책 한 권 있으면 좀 덜 고통스러울 것 같은 느낌이 있는 부류의 인간이고요. 근데 그 공동체는 어떤 지향도 없지는 않았겠죠, 물론. 네. 그 함께 뭔가 공부를 같이 하고 전공이 다른 사람들끼리 그리고 뭐 어떤 코뮌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좋다.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없지는 않았을 텐데 그거보다는 출구 내지 방편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문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계속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데 돈이 없다. 돈이 없으면 공부를 접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그런데 물론 이제 교수가 되거나 어떤 자리를 차지하면 물론 교수가 돼도 공부하기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바쁘실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쉽지 않고 또 그랬을 때 그런데 공부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했을 때 돈 있는 사람이 공부하거나 안정된 지위 있는 사람이 공부하거나 어쨌든 공부와 관련돼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공부하는 건 그렇게 뭐 이상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대단한 일처럼 보이진 않아요. 또 그런 게 없다는 이유로 공부를 포기하는 사람도 뭐 대단해 보이진 않아요. 네. 왜 공부가 힘드니까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공부는 계속 하고 싶은데 그런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의 방편이었던 것 같아요. 아끼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못 벌면 덜 쓰는 방안도 있다. 그게 뭐냐면 공간을 같이 얻고 그 다음에 같이 채 테이블을 가고 뭐 그러면서 이제 공간을 꾸려가고 조금 더 나아가면 삶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저도 그 공동체 속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크고 다 했으니까 키워야 되는 것들이 삶에 많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서로 도와가면서 만들어 온 거죠. 그게 이제 수유너머라고 했던 것이고 사실은 너무 막 이렇게 무슨 소명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좋았어요. 너무나. 제가 중남미 소설을 읽을 일이 없는데도 읽었고, 이를테면 중국의 어떤 작가를 읽기도 했고, 네. 고문을 접하기도 했고, 제가 무슨 스피노자나 니체 읽었던 것도, 니체는 좀 달랐지만 스피노자나 이런 것도 그 공동체의 동료들이 읽었기 때문에 같이 읽으면서 공부를 했고, 너무 공부하는 게 재미있었고, 정말 공부하는 게 좋았고요. 그 공동체에서. 그래서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가 쓱 갔어요. 네, 나중에 그 공동체가 깨졌을 때 너무 후회도 되고 그때 하필 깨질 거면 좀 일찍 깨지면 내가 진로도 좀 찾아보고 했을 텐데라는 생각도 했고 아니면 좀 망하지 말고 더 가서 남들 정년할 때 나도 공동체 정년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싶기도 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제가 어딘가 취업을 했어도 고민은 똑같이 했을 것 같고 지금도 괴로웠을 것 같고 어떤 의미의 삶의 고민이 풀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 오히려 재밌게 공부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고 몸이 튼튼했을 때 재밌게 잘 보냈구나. 20년을 쓱.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뭐 어떤 대단한 지향 속에서 공동체를 했던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출구를 찾고 싶었고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을 때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렇고 다만 이제 공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호기심이 압도적으로 했어요. 삶의 고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생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모여 사니까요.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겠구나. 제 아이도 크고 또 저희 부모님 때 분들도 모여서 책을 읽고 있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가 그 공동체에 다 있으니까 그냥 나는 여기서 살다 여기서 죽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완전히 뭐 좋았었고 그래서 호기심
이거 너무 재밌고 그래서 계속 공부해가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음 한켠에 예전에 이제 그 선생님, 저희 선생님, 네. 그때 6, 70년대 그 학자들 공부했던 학자들의 글들을 저희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2000년대 저희 박사지도 하시던 김진균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도 너무너무 존경하는 예,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이 저희 지도 교수셨는데 이제 돌아가셨을 때 제가 만장을 들었는데 문득 그분 글을 쭉 읽고 싶어서 읽었다가 이제 발견한 거죠. 그 시대의 선생님들은 되게 소명의식 있고 참여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시고 공부하는 사람의 그쵸. 참여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시고 언젠가 사석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책에도 약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 있었어요. 뭐냐면 그 선생님이 김진규 선생님이 이제 이상하게 저같이 이상한 애들이 꼭 그 선생님 밑으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통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아니고 이상하게 사회 변혁이 어떻다는 뭐 이런 친구들이 그 밑으로 계속 들어가고 공부도 이상하게 마르크스니 뭐니 하고 또 뭐 너무 이념에 네. 치쳤다고 다른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그렇고 그런데 이제 80년대, 90년대 오면서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니까 그 선생님들이 보기엔 못마땅한 거죠. 수업 시간만 되면 이상한 문제 제기를 하고 뭔가 자기 보기엔 객관성도 모자라고 방법 훈련도 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계속 논문 쓸 때마다 무슨 국가 독점 자본주의 어떤 이런 논문만 쓰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직접 선생님한테 공격은 못하고 애둘러서 막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나중에 어디 글에 쓰셨더라고요. 두 군데서 공격을 받는데 하나는 지금 국정원이야 안기부가 감시를 계속하고 힘들었고 또 한편에서는 이 아카데미에서 우리 제자들이나 날 계속 공격을 하고 뭔가 학문적으로 아직 뭐라 그러지 제대로 된 학문이 아니다 뭐 이제 이런 거죠. 근데 그러면 사실은 말이 제가 정말 뭉클했는데 그래도 우리 제자들은 민중들의 삶에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이 민족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해서 그걸 공부한다고. 그런데 너희 그렇게 공부 많이 해왔다고 하는 미국에서 그런 친구들은 도대체 네 공부가 민중들의 삶에 무슨 기여를 했고 뭘 했냐고. 근데 문득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그런 공부가 맞아요, 있었구나라고. 근데 이제 최근에 장애학 공부를 이제 하다 보니까 문득 굉장히 많은 장애학자들이 다 장애 당사자이거나 가족이더라고요. 다. 네, 유명한 장애학자들이 다. 그래서 이제 문득 생각이 든 거죠. 저 사람들은 무슨 동력으로 공부를 할까? 왜 할까? 근데 그냥 알겠어요. 자기한테 너무 절실한데 자기 삶의 어떤 해방이랄까 최소한 뭐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너무나 절실한데 아무도 공부해주지 않으니까요. 그 공부는 그러니까 예전에 페미니즘이 약간 그런 거죠. 여성들이 자신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공부가 해방하고 맞물려 있는 가깝게 보면 좀 마음씀 뭔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염려하고 일일이 그러니까 정말 별을 공부할 때 별에 대한 호기심으로 천문학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다에서 방향을 필사적으로 알아내기 때문에 별자리를 막 관찰하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헤쳐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특히 소수자들의 어떤 공부 영역일까요? 삶의 영역에서 이 공부들은 대부분이 호기심이란 말은 너무 가볍더라고요. 어떻게든 출구를 찾아야 되는 필사적인 노력 속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막 단정 짓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호기심만큼이나 혹은 호기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 그리고 특히 그 공부가 어떤 삶의 해방적 지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공부는 아마도 염려라든지 어떤 욕망일 수도 있고 마음이 어쨌든 쓰여서 그러나 궁금해서라기보다 어떻게든 해야 하니까 이런 것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공부가 이상하게 요즘에 좀 이상해. 옛날 좀 옛스럽다는 느낌도 들어요. 저희 선생님들도 제가 이제 비유를 써놨는데 꼭 부모님 유품이어서 버릴 수는 없고 그런데 소중하기는 하고 그러나 세상에서 뭐 알아주지는 않는 물건이 그런데 이거를 계속 갖고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부쩍 더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어가나? 그런 공부도 있다. 뭐 이 정도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아유, 저도 또 김진규 선생님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예전에 졸업식 때 김진규 선생님 굳이 찾아뵙고 사진 제가 꼭 선생님하고는 찍고 싶습니다. 이렇게 찍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너무 일찍 돌아가셨죠? 그러게요. 감이 한 쉬운 게 정도 되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월급 들어오면 한 3분의 1, 반 가까이가 다 후원회비로 나가고. 하여튼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또 선생님과 함께 김진규 선생님 얘기를 잠깐이라도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 책 다음에 준비하고 계시는 책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이제 즉각적으로는 2개 정도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말하면 못 쓰더라고요, 결국. 그래요? 그래서 절대 말하면 말 안 안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렇게 말해놓고 무슨 책이 너무 많고, 겨우 쓴 책들은 말 안 했던 책들을 겨우 쓰게 그래요? 되는데. 그렇구나. 예, 근데 이제 뭐 이미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말해야 되는데. 예, 중국 작가 루신에 대한 글을 하나 오래전부터 쓰고 싶었던 게 있어요. 아주 짧은 책을. 네. 뭐 루신 연구소는 아니고요. 네. 제 안에 어떤 게 있는데요. 루신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어떤 공부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거창하게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느낀 게 있는데 네. 운동과 관계될 수도 있고 공부와 관계될 수도 있는데 뭔가 말하고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문학은 뭘까? 글 쓴다는 건 뭘까? 이런 거에 대한 것인데 그 사람을 빌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죠. 루신 얘기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근데 이제 루신을 빌어서 쓰고 싶다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큰 틀에서는 저한테는 국가, 자본, 인간 이 3가지가 항상 화두예요. 네. 근데 이제 방법론이라 그럴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지 할 때 저는 테두리나 경계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네. 국경 뭐 이런 걸. 그래서 사실 장애를 어떻게 내가 공부해야 될까 할 때도 인간의 국경 혹은 국경에 사는 인간을 하나의 국가라고 한다면 장애가 바로 국경인들이다. 국경에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즉 인간이라는 규정이 문제되는 거. 그러니까 데피니션이 피니스를 그리는 거잖아요. 규정한다는 게 그 테두리 끝을 그리는 거고 형상이라는 게 다 테두리 그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걸 알 때 파악하는 방법으로 저는 테두리를 주목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장애 근대 인간의 어떤 형상과 관련해서 장애에 대한 글을 쓰고 있어요. 조금씩. 그리고 이제 원래 이게 3개 다 못하고 죽을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국가와 관련해서는 국경, 난민들을 통해서 국가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자본은 빈곤과 관련해서 가난한 사람들 가난이란 뭔가에 대해서 선생님 그렇게 3부작 나오면 너무 멋있겠는데요? 네, 근데 안 나올 거고요. 3개 못하고 죽을 것 같고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자꾸 시간이 딴 일로 자꾸 빠져나가고 바쁘고 바빠서 내가 딱 머릿속에서 3 단어만 있어요. 그리고 방법은 이거다라고 알고 있고 다 어떤 하고 싶은 얘기가 한 가지씩 있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장애도 보니까 5년 안에는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하고 나면 한 2, 30년 걸릴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과 관계된 책들을 써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쭐게요. 저희 그 이책사 구독자분들께 혹시 책을 한번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저보다 책 많이 읽는 사람 엄청 많고요. 근데 이제 저도 조금 읽긴 읽었는데, 근데 역시 물론 언제나 좋은 책이라고 불리는 책들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고전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책은 뭐 제가 안 해도 세상이 다 추천하고 있어서 필요 없고 지금 나온 책 중에 출근길 지하철 그 박경석 대표님과 정창조 선생님이 두 분이 대화를 나누면서 쓴 글인데요. 부제가 아마 그 닫힌문 앞에서 미처 하지 못한 말인가요? 네, 미처 하지 못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 부제가 있었는데 그 말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이제 그 2006년에 이렇게 왔다고 하지만 제가 박경석 선생님과 2007년에 인터뷰를 한 것이 결국 이제 장애학야학에도 오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한 2시간 반을 원래는 잡지를 위해서 대담을 이제 한 거였지만 잡지를 다 잊어버리고 제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이건 뭐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애 예방에 대한 글이라고 많이, 혹은 장애 운동에 대한 글, 뭐 장애인들의 권리에 대한 글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절반쯤 읽다가 막 뭔가를 적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책 내용에서 인상적인 문구를 줄줄고 했는데 중간부터인가 자꾸 저에 대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메모를 하는 게 그 장애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를 자꾸 돌아보게 되고 그랬어요. 정말 지하철 문이 너무 상징적이었는데 그 부제가 문이 열려서 많은 시민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무슨 이제 직접적으로 물론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뭐 이런 이야기도 물론 귀 기울여서 우리 사회 문제니까 들어야 되지만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애인들의 해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해방이랄까? 나 자신의 삶을 들어볼 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네. 네. 마침 저희가 또 다음번 그 차 한잔의 북토크 시간에 너무 좋습니다. 출근길 네. 지하철을 가지고 네. 박경석 대표와 정창조 선생님 모시고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잊지 마시고 꼭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선생님이 마침 또 그 책을 추천해 주시니까 저도 아주 기쁜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고병권 선생님의 사람을 목격한 사람 이 책을 가지고 저희가 차 한잔의 북토크 시간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께 짧으면 짧은 시간이고 길면 긴 시간이지만 그동안에 여러 좀 깊이 생각할 거리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아니면은 그동안의 삶을 여러분도 같이 나는 2006년에 뭐 했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을 준비하려고 하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랑 고명원 선생님은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차가 없네요. 차 한 잔에 북토크인데. 네. 네, 다음에 차 한 잔 얻어먹으러 오겠습니다. 네, 차 한 잔이 그러고 보니까 없습니다. 네, 차 0잔의 북토크입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